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조사받던 법무장관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출신의 로비스트를 그 자리에 낙점했습니다. 사퇴한 맥 게이츠 지명자로 충격받았던 공화당은 크게 안심합니다. 팜 본디 법무장관 새로운 지명자는 플로리다 법무장관 당시 트럼프 대학을 수사하려다가 트럼프로부터 2만 5천 달러 재선 자금을 받은 뒤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법률사무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이츠 지명자가 나간 뒤 시선은 게이츠 지명자와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게 쏠립니다. 헤그세스 지명자 논란이 가라앉으면 또 다른 지명자들의 문제도 대기 중입니다. 지명 속도는 빠른데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크게 어필하지 않는 내정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은 전문가가 어제 지적한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실험 중인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오레슈닉 호드각이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 사정거리는 3,420마일 미만으로 유럽에는 도달하지만 미국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푸틴의 다음 행동은 무엇인지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위성 사진을 BBC가 입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러시아와의 거래가 원유 정도로 그칠 리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비상사태로 그가 탄 비행기가 회원국 124개국에 도착해도 착륙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만 달러 가까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오를지를 추측합니다. 트럼프 소셜미디어 회사가 암호화폐 페이먼트 회사 상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해 상충 관련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약 5% 싸졌습니다. 빵과 크랜베리 정도를 빼고 거의 모든 재료값이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법 이민 승인 속도를 늦추고 시민권 취득을 포함해 과거 이민 신청에서 사기 행위를 찾아내기 위한 인력 배치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이민자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 일론 머스크의 시민권을 박탈하진 않겠지만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서는 시민권 박탈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라고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일할 새로운 행정부에서 그 장관도 무척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치이기도 하고 미국의 현실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아니면 그 전에 대통령들에 비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주는 무척 속도가 빠릅니다. 가장 가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당선되고 그때가 11월 7일인가 그랬습니다. 이틀 정도 차이가 나죠. 이맘때 올 때까지 단 한 명의 지명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거의 20명, 그 가운데는 중요한 자리지만 상원의 인주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2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인물들을 지명하고 내정을 했는데 속도는 빠른데 이게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지명될 수가 있어. 다른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경험이 없잖아 라는 얘기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차기 행정부 시작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행정부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인수 과정에서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맥 게이츠라는 현재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며칠 전에 이 법무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내놓았고
그 사람이 사퇴를 한 것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아침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표를 다 못 받을 것 같다. 그게 확실해졌다. 하니까 이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죠. 표를 왜 못 받게 됐는가. 한 번이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뭐 매춘부들과 돈을 주고 섹스 파티를, 마약이 섞인 섹스 파티를 한 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지금 나와 있고요. 게다가 대고 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하기 직전에 CNN 방송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게 한 번이 아니네. 두 번째가 또 이제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본인도 새로운 행정부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6시간 만에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지명자를 선택을 했고요. 이 맥 게이츠라는 사람 여드레입니다. 그 여드레 동안의 그 떠오름과 가라앉음은 너무나 그 속도가 대단했었는데 이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당선자가 입법, 행정, 사법부 3권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3권 중에서도 지금 연방 상원에서 몇 명 정도만 대통령이 이건 무리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다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죠. 분명하게 리자 머코스키 그리고 또 누구죠? 수잔 콜린스, 미치 메코넬. 미치 메코넬은 뭐 워낙에 맥 게이츠라는 사람이 미치 메코넬을 싫어했으니까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인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타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찍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져서 4명 표를 잃으면 끝입니다. 3명 표를 잃으면 여기도 인선 청문회에도 부통령이 그때는 이제 JD 벤스가 되겠죠. 한 표를 행사해서 51표 과반수를 받는데 4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드레 전에 맥 게이츠라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 물론 법무부가 여러 이유로 기소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증거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런 사람을 지명을 했고 그 지명할 때까지는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모를 리가 없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증거가 더 드러났어도 이게 후보도 사퇴하지 않았고 또 지명도 철회하지 않다가 결국은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방상원 공화당 적어도 4명 의원의 힘입니다. 이것보다 아마 한 2명 정도는 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회로 임명을 할 수도 있었죠.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몇 개월 걸리고요. 적어도 뭐 10주일 정도를 휴회를 해야지 되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그게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완벽한 합의를 이룰지도 모르고 그러기에는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을 휴회로 임명하면서 써버릴 수는 없는데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논란이 있는 미국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법무장관? 거기에 휴회 임명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없는 일일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기로 버려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요. 지금 뭐 연방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 비었으니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트럼프 당선인이 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죠. 맥 게이츠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였던 것은 뉴욕에서 법원 앞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원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왔는데도 딱 앞에서 지키고 기다리고 섰다가 트럼프는 무죄인데 마녀 사냥이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정치인들이 많죠. 눈도장을 찍었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 게이츠도 눈도장을 찍었고요. 맥 게이츠 후임으로 지금 지명한 플로리다주에서 오랜 동안 이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했었던 이 새로운 지명자도 그 당시에 눈도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맥 게이츠 경우는요. 그런 미성년자 성매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That's okay 하면은 다시 상원이 아니라 상원은 지금 자리가 비니까 주지사가 주는 거고요. 하원 의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임을 했지만 maybe 그것까지 다 계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또 다른 임기로 이번 임기는 끝이지만 1월 초에 선서를 할 때 또 다른 임기로 맥 게이츠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플로리다 최초의 여자 검찰총장, 여자 그 법무장관이었습니다. 팜 본디.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59살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장관이 되고 그 앞뒤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일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된 수지 왈리스도 일했었던 그런 그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로비스트도 했습니다. 이 수지 왈리스 이런 사람도 같이 로비스트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수지 왈리스는 담배 회사 차기 비서실장이요, 백악관 담배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광산 프로젝트 같은 데를 위해서도 로비 활동을 했었고, 바로 지금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팜 본디 전 플로리다주의 법무장관도 카타르 등 이런 국가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아마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가 연방 현재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함께 어제 뭐 안을 하나 냈잖아요. 이런 지명자들의 과거 한 5년 동안 다른 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받았는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안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내놨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팜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도 트럼프 탄핵 첫 번째 변호사였고요. 그때 첫 번째 변호사로 나오면서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와 연관이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그 부패 의혹으로 이제 그 맞춤형으로 공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 측근들이 설립한 보수적인 띵크탱크 아메리카 포스트 팔러시 인스티튜트의 법적인 그 분야의 책임자입니다. 무엇보다 굉장한 충성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와 싸우는 그 법무부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다,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이었네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터프한 미국 우선주의 아주 그냥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주장을 엄청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명자는 팜 본디 지명자는 맷 게이츠와 같은 그런 그 오점은 없죠. 그리고 그런 성품도 아닙니다. 맷 게이츠는 하원에서도 모든 걸 다 깨는 데만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변변한 법안 하나도 내놓지 않아서 의원들도 다 동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정도가 서로 친구일까요? 그래서 아무튼 린지 그레이엄은 너무 좋은 지명이다. 팜 본디 완전히 그랜드 슬램이다, 홀인원이다, 슬램덩크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방 법무부는요 11만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450억 달러 1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법적으로 나의 적을 처벌을 하겠어, 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해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명자인 팜 본디도 트럼프를 수사를 했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엄청 욕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플로리다주의 법무장관을 할 때 이런 일이 전에는 한 번만 있어도요, 이거 드러나면은 금방 취소입니다. 지명 취소인데 지금 미국의 장관 지명자들의 그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문턱이. 이 사람이 지명자가 플로리다주의 법무장관을 할 때 재선 중이었을 때 캠페인에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유니버시티 나중에 뭐 사기 사건으로 엄청나게 그 배상하고 이거 합의하고 끝낸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제 막 수사를 하고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2만 5천 달러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기부금을 내고 나서 수사 중단했죠. 그 이유 때문에 중단하고 안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케이스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해요,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늘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는 것, 뭐 하나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폴리티코에서 봤는데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도 재밌어서요. 어떤 개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뭐 허리케인인가 이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 지금 법무장관 지명자가 개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허리케인이었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니까. 허리케인 중에서 집을 잃은 강아지인 겁니다. 집을 잃은 강아지를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본인한테 오게 돼서 키웠어요. 나중에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찾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무장관 지명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 강아지를 방치를 했다. 방치를 했으니까 나에게까지 왔지 하고 그 주인들은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 해서 결국은 그 법원에서 주인에게 강아지를 돌려줘라 해서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팜본디 지명받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어 보입니다. 워낙에 앞에서 한번 뒤었기 때문에 맥 게이츠라는 후보에게.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핏 헥세스 팍스 출신의 뭐 약간의 군 경험 있고 소령 출신의 그리고 이제 극우주의 내지는 뭐 조금 나치에 가까운 백인 우월주의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주의 이런 문신을 몸에 이제 잔뜩 하고 있는 바로 이 국방장관 지명자가 또 이제 문제가 또 되겠죠.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폭행 깨끗하게 끝났어. 그때 돈 주고 합의하고 끝났어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뭐가 정리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JD 벤스라는 현재는 연방 상원 의원이고 내년 초부터 트럼프 그 당선인과 함께 부통령으로서 일할 JD 벤스에도 약간의 그 어떤 크레딧 상하게 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핏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으로서 인준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맥 게이츠 데이고 하루 갔고 또 다른 하루는 바로 그 핏 헤그세스를 데리고 동료인 연방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제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뽑아주세요. 인준 청문회 통과시켜주세요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비슷한 성관계 범죄 문제로 탈락하고 만다면 JD 벤스도 스타일 구기는 거죠. 만약에 이 케이스가 끝나고 나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케이스도 또 인준받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워낙에 맥 게이츠에게 그냥 황당함을 겪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어떤 그 ESPN에서 일하다가 본인의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임신 말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들을 유도를 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는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질문하다가 답변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여성들이 임신 8개월이 돼서 낙태하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임신 말기라도 그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여성들이 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낙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연관이 많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는 그 세이지 스틸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ESPN 호스트였어요, 예전에. 그 8년 전에 트럼프 당선자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를 했는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대공황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공포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다. 히틀러뿐이냐?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렇고 뭐 스페인의 프랑코는 안 그랬어? 프랑코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포로 정권을 받은 사람이야. 무슬림, 흑인, 특히 오바마에 대한 것 얼마나 심해? 게다 대고 히틀러는 계획이라도 있었지. 이 계획도 있었고 뭔가 정책이라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것조차 없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오디오가 뭐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니까 오디오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설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준을 받아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트럼프 당선이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힘이 펼쳐지고 펼쳐지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도 이 사람은 트럼프의 그 어떠한 환경에 대한 생각은 오염에서부터 시작한다. 너무 친기업적이고 그 번영을 오염으로부터
말하자면 뭐 화석 연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환경 변호사였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의 임기 첫 번째의 그 환경보호청장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묵시록에 나오는 뭐 4인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환경보호청장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털시 게벌드도 역시 니키 헤일리라는 공화당의 사람, 트럼프와 같이 예비선거에서 겨뤘던 사람도 러시아라든가 이 뭐 바사드 알 아사드 시리아의 독재자에 대해서 이 털시 게벌드가 가깝게 있고 발언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런 것을 니키 헤일리가 영리하잖아요. 너무 쉽게 심플하게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정보국을 이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설득될 만할 정도로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아마 인준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좀 껄끄러움, 어려움 같은 것은 겪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당선된 지 3주일이 되지 않는데 이런 때는 이제 보통 당선인에 대해서 미국에서 무엇을 보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그 지명자는 없습니다. 다 100% 신이 아니니까 이쪽에서 좋아하면 이쪽에서 싫어하고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인준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나아가는 방향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3주일도 안 돼서 모든 후보들이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어린이의 성폭행, 성학대를 눈 감아주고 누군가가 이제 그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소송당한 사람을 어떻게 교육부 장관에 지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과거 같으면 대통령 당선자의 사람을 선택하는 판단력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Maybe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맥 게이츠 이 같은 데서 뭐 교훈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부조리한 그런 면이 많고 이 같은 그 부조리함이 국가를 어떤 정신적으로 쇠퇴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뭐 맥 게이츠나 국방장관 지명자 같은 사람, 최고의 법집행기구와 최고의 국방, 그 기구의 그런 뭐 성적인 범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괴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괴짜, 의료 경험 없고 의료 학위조차도 없고 하는 그런 괴짜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기는 우주는 이 세상에 없다. 우주의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도 국방장관 또 법무장관에 그런 사람을 지명하는 그런 그 우주 하늘 아래 그런 국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달걀값 때문에 달걀값이 싸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를 선택을 했고 트럼프 당선자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지금 마음속에 이제 보복을 하겠다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달걀값 때문에 경제가 그럼 민주당이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이제 국가에는 달걀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달걀값보다는 이 같은 뭐 민주주의라든가 좀 너무 동떨어지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사태가 오는 것을 수없이 또 경고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막는데 한 표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too late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지명자들이 지명을 받으면 또 지명을 받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지명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경제도 살리면서 보통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고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옳다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조차도 맥 게이츠에게 전화 걸어서 결국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 거잖아요. 사랑은 때로 차가운 얘기까지 같이 해주는 것? 잠시 뒤에 뭐 이건 세계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세계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재밌게 들으면 재밌기도 합니다.
러시아 문제요. 잠시 뒤에. 뭐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아침에 재밌게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한번 보느라고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주 45지구 미셸 스틸 현 의원과 민주당의 드렉 트란 도전자 현재요. 표 차이가 아침에 제가 들어올 때와 거의 비슷한가요? 98% 개표 현재 표 차이가 얼만큼인가요? 480표 차이인가요? 480표 차이 납니다. 지금 미셸 스틸 후보가 뒤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면은 처음에는 한동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셸 스틸 현 의원이 한 5% 정도 앞서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계속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내려가기만 했지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480표 정도 차이가 나니까 2% 개표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재검표 같은 거 요청 뭐 자동으로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지 되겠는데요. 현재는 하원이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3석 이렇게 됐고 여기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한 군데만 확정 안 된 건가요? 435표 가운데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돼서 뭐 미 전역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2%. 야, 그냥 끝날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가 발사한 게 무엇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미제와 영국제 미사일을 러시아에 발사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받은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에서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푸틴은 오레슈니크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무기 이름에도 일상생활용품 많이 붙이잖아요. 호두까기죠. 호두 딱 까는 그 호두까기. 이게요. 뭐 새로운 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다. 뭐 해서 뭐 요격할 수도 없다.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 말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정거리가 3,420마일 미만이니까 중거리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타격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는 미국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푸틴도 다 계산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미국과의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드니프로에 쏘아진 미사일 뭐 여러 종류를 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새롭다고는 하는데 또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도 합니다. 새롭고 뭐 이런 이름의 미사일인데 푸틴이 항상 과거에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뭐 이런 독재자들은 능력에 대해서 허풍 떠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라기보다는 한 13년 전에 뭐 제가 무기를 뭘 알겠습니까? 처음 시험된 RS 러시아자 붙는 거겠죠. RS 뭐 26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태여 뭐 신무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이걸 또 따지고 보자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면은 그러면은 뭐 전적으로 핵무기와 연관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로 쏠 때는 뭐 가짜예요. 더미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요, 미국에 알려줬어요. 이거 핵을 탐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핵을 탐지한 뭔가를 할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적국이라 할지라도 다 서로 그 한라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한라인을 끊어버릴 때 문제인 거죠. 해서 핵을 탑재하지 않았어도 미국에 30분 전에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30분 전에 알려줬어도 저는 미국은 그 하루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은 위험한 것이 날아가니까 이미 쉘터로 숨고 이 미국 그 대사관 다 피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이거는 미국은 러시아가 30분 전에 알려주기 전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정보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위협, 서방 세계가 주지 마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의 그런 무기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되지만 위협이라는 거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되지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2022년도에도 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를 했었다고는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군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하죠. 푸틴도 무척 감정적인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뭐 KGB 수장을 했지만 감정적이어서, 그러나 이런 때 러시아도 제어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 뭐 푸틴 대통령 각하도 다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푸틴이라는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은 군이 엄청난 지식과 카리스마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피트 헥세스라는 소령 출신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뭐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 무슨 뭐 새로운 나치 그룹, 지독한 기독교 극단주의,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 핵무기 어떤 이 같은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이래서 안 됩니다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되고, 경험이 있어야지 되고, 카리스마와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한번 푸틴이 그걸 멈췄던 적이 있기는 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선제 대응을 한 셈인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푸틴도 뭐 굉장한 것은 충돌을 피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나에게, 푸틴에게, 러시아에게 좋게 협상을 해줄 수 있으니까 구태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오기 전에 극단적인 카드를 다 써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머리 좋은 그 푸틴은 계산까지 하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그런 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도 피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를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또 서방 세계에 위협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어느 나라 하나라도 공격을 하면은 이건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받은 거다 하고 다 뛰어들 텐데, 이걸 푸틴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레슈니카 같은 이 같은 새로운 미사일을 자꾸만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미사일 전쟁의 새로운 시대에 돌입됐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하던데요.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에 최근에 뭐 탄도미사일을 200발이나 발사를 했었잖아요. 전에 없던 그런 일을 했고, 인도도 자체적으로 그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했고, 인도는 뭐 초음속 미사일 뭐 실험도 한다고 하고 뭐 했고 11월 달에. 그리고 이제 미국도 독일에 2026년도에 중거리 뭐 핵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도요, 지금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방어망 구축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요, 미사일 방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 이렇게 될 때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데, 뭐 이런 한국 그런 것들 각 나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사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오레슈닉 발사가 푸틴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푸틴이 아무래도 푸틴조차 모를 수도 있죠. 감정에도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극단적인 최후의 수단, 극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죠. 쓸 필요가 없잖아요. 트럼프가 알아서 본인 뭐 크게 손 안 대고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다시 푸틴이 극단적인 카드를 쓸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1월 20일 그 이후에도 어느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까지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오일을 공급하는 위성 사진이, 이거 뭐 러시아가 공개했다고도 하고, 영국의 비영리 그룹인 오픈소스, 여기서 위성 이미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BBC 방송에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저처럼 전혀 그쪽에 문외 아닌 사람들이 봐도요, 딱 북한에서 러시아 쪽으로 어떤 배가 들어가요. 그 배가 들어가면 유조선이죠. 유조선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배가 바닷물의 높이는 일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일정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 쪽으로 유조선이 들어갈 때는 배가 많이 보입니다, 이 높이가.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유조선이 나올 때는요, 배가 물에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배에 무게가 눌려져서 이렇게 해서 그게 한 두 척 이상의 북한 유조선이 지난 8개월 동안 43차례 러시아 극동의 그 오일 터미널에 도착하고 나가고 해서 100만 배럴 오일 정도를 북한으로 가져간 것으로 계산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100만 배럴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더군다나 젊은 국민들이 많다고 하고 장교도 다쳤다고 하는데 그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이것보다 훨씬 더한 거겠죠. 더한 것을 이건 이제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더 진한 기술을 얼만큼 전해줄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더 신경을 쓰는 거고 그 자체도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오일이 그 북한에 들어가긴 하지만 소량만 들어가고 대량으로 팔 수는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아무튼 100만 배럴 오일로 보상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만 배럴 오일하니까 러시아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노래와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클래식에서부터 뭐 누구부터 뭐 쇼스타코비치부터 누구부터 훌륭한 그리고 뭐 문학도 그렇지만 음악으로 가면은 또 백만송이 장미꽃처럼 있잖아요. 그 백만송이 장미 백학인가요? 그거 부른 사람이 다다다다다 백학이죠. 백만송이 장미는 또 다른 여자 가수고 백학 그 부른 사람 자체도 사실은 푸틴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백만송이 장미 백학 다 백이네요. 자,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바이든이 결국은 마침내 임기 말이 돼서야 용기를 보였다. 이거 조금 전에 줬으면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땅을 많이 잃지도 않고 국민들 생명도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같은 그 러시아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조금 더 극단적이 된 행동이잖아요. 이걸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거죠. 푸틴이 허세로 끝낼 것인가 정말 더 큰 전쟁으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미국도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봐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다 결정된다 이렇게 각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니까요. 오늘도 현재 0.55% 올라서 98,945달러, 10만 달러까지는 아직은 못 가지만 지금 처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가 제일 궁금하고 중요하겠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추세이기도 한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공약한 트럼프 지금 당선인 효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위원장 정말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게리 겐슬러도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바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쭉 간다. 20만 달러까지 간다. 뭐 심지어 100만 달러까지 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 그러나 또 다른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오늘 아침에 이제 CNBC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는 거시경제,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주요 비트코인 투자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실적 같은 것, 뭐 이런 것으로 비트코인 흔들릴 수도 있다. 현재 뭐 이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2020년부터 그때 한 12,000달러 정도 할 때부터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뭐 더 투자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디지털 자산 브로커 그 아프라에 있는 보안지향이라는 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그 변동성이 너무나 대단해서 날마다 모험을 할 걸 각오를 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것도 각오를 해야지 되고 매달 한 달마다 이거 한 달 정도 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 소셜미디어 회사가 암호화폐 페이먼트 회사로 상표 등록 신청을 했답니다. 트레이드마크 신청을 한 거예요. 이번 주 초에 Truth 파이낸셜이라는 뜻인가요? FI 이런 상표 출원 신청을 했는데 뭐 암호화폐 결제 처리 그
플랫폼이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 벡트를 인수 협상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거 말이 상당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냥 상식으로 볼 때 그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회사가 지금 뭐 엄청난 가치가 됐지만 또 이 회사 또 묘한 게 비트코인은 올라도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결국은. 그런데 인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30명밖에 안 되는데 암호화폐 페이먼트 회사로 일하려면은 이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벡트 같은 데를 인수한다는 얘기인가 보지. 이거 굉장한 이해 충돌이죠. 아닌가요? 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다가 누군가 비트코인을 투자가가 본인에게 엄청난 정치연금을 주고 갑자기 비트코인의 찬양자로 돌아가서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을 했었고 그런데 이 트럼프 그 소셜미디어 회사가 트럼프라는 당선인이 53% 지분을 갖고 있고 장남도 그 이사회의 이사고 그리고 직원들 뭐 그 간부들도 트럼프 충성파인데 그래서 또 암호화폐 뭐 결제 플랫폼까지 만든다고? 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만을 전담하는 부서와 부서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대통령. 자체 그 암호화폐 그 사업도 하잖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인가요? 아들들이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유튜브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서민들로서는 월마트만 가도 이 식료품비가 너무 비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누룽지가 있는데요. 그 누룽지도 값이 올랐고요. 보니까 또 모두 올라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왜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세일할 때 아니면은 세일할 때 이렇게 잔뜩 사둬야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동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뭐 골뱅이 같은 것도 그렇고 세일할 때 아니면 못 삽니다. 비싸서.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다음 주 목요일인데 10명의 일반적으로 10명의 저녁 식사 비용을 58달러밖에 안 하나요? 58달러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오늘 악시오스 보도입니다. 지난해보다 5%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과 생각하면 2019년보다는 20%가 올라간 거예요. 이래서 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는 건데 농업협회가 발표를 한 거네요. 수십 년 만에 그래도 이것도 싼 거랍니다. 추수감사절 손님을 초대한 사람 44%가 이거 돈이 많이 들어서 걱정하시고요. 10명 가운데 3명은 손님의 숫자를 줄이고 또 나머지는 또 손님이 좀 뭐 좀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바라신답니다. 올해요. 지금 보니까 그 빵은 8% 올랐고 크랜베리가 12%가 올랐는데 나머지는 다 내려갔어요. 포테이토 지난해보다 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칠면조가 어디 갔네요. 칠면조가 6% 내려갔네요. 가격이. 그리고 뭐 당근도 그렇고 호박 뭐 이런 모든 것들 베지터블도 그렇고 또 스토핑은 올라갔네요. 4% 정도, 아니 8% 정도. 펌킨 파이 3% 정도 내려갔고 뭐 그래도 비싸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민 그 정책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불법 이민도 불법 이민이지만 합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하겠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단속을 했고 실제로 뭐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런 절차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합법 이민도 늦추고 줄이고 해서 결국은 뭐 어떤 분이 오늘 더 힐에 글을 쓰신 분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만나고자 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 실망하게 될 거고 또 고용주들도 실망을 할 테고 미국 소비자들도 원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게 뭐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도 굉장히 뭐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불법으로 일한 그 혐의를 받고 이렇게 돼서 뭐 시민권을 뭐 예를 들어 취득을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타냐후와 그
전 국방장관 그 요아브 갈란트가 다른 나라로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미국같이 그 로마 서명에 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가면은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가자 지구의 전쟁에서 잘못했다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나라 이 회원국에 착륙을 하면 그 회원국은 체포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유럽에서는 체포한다고 하는 국가들도 있고 말 못하는 국가들도 있고 무슨 푸틴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러시아의 오일 같은 거 많이 의존하는 몽골은 오히려 푸틴을 직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있었지만 세계도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왜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 당사국 총회 그 COP29이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 이 사람들은 오일을 너무 좋아해서 오일에서 목욕하는 그런 마사지도 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